촌스러워 보인다는 건가? 말하는 대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대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네, 음악 소리가 조금 컸죠? 네, 잠깐만요. 지난번에도 너무 작아갖고 음악 소리가 조금 키운다고 키웠더니 너무 작았나봐. 그 내가 지금 요즘에 목을 많이 아끼고 있잖아. 웬만하면 소리 안 지르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좀 시간도 제가 이제 뭐 컨디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예. 컨디션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오래 방송할 상황은 못 되고 예. 눈이 좀 많이 부었죠. 예. 눈이 잘 안 떠져 지금. 눈을 좀 그러니까 좀 피곤해 가지고 좀 많이 피곤해 가지고 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이제 짧고 굵게 오늘의 핵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방송을 아무도 보지 않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겠다. 그죠? 예. 나는 내가 우리 방송을 아무도 보지 않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겠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제 해왔던 이야기들은 이미 유튜브에 다 있고요. 예. 유튜브에 다 있고, 원하면 그 날짜를 찾아가지고 이제 증거를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저는 이제 더 이상 속상하진 않아요. 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이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속상하지 않아요.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 격려하십시오.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느낌이 오세요? 이게 오늘 우리 이 12절부터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마치 나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야. 예, 우리가 처음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예.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게 지금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야. 아무나 못 알아들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악한 생각을 품거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란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문재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이 문재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자, 이 말은 우리가 서로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격려하면서.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이제 죄와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서로 돕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말란 얘기야. 뭘로? 죄와 속임수로. 최순실을 욕하면서 최순실을 닮아가고, 그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속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굳은 믿음 뭐겠어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제거해 나가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오늘 그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란 얘기예요.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란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보이면서 길을 보여줬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믿지 않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죽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말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뭐요? 약속의 땅인 안식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못 가는 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못 간다. 귀를 열고 들어라.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길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처절하게 죽어갔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라.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근데 나는 맨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나더러 강팍하지 말란 말인가 보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주실 때, 물론 이건 이제 우리 교회는 개역 성경으로 읽어요.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 내가 반성을 했어. 회개를 하고 내 마음에 내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야권에서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까지 인터뷰 까였다고 내가 미움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 미움을 회개하고 반성을 했어요. 근데 난 그래서 나한테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웬걸? 이야기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얘기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3번 줬는데 3번 다 거절했으니 그건 끝나는 거다. 그러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3가지 경고가 있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경고선에서 되돌아가면 살아날 수 있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저 상류에 강이니까 넓은 호수에서 물놀이를 한대. 그러다가 이제 폭포로 가는 길에 이제 처음 오게 되면 첫 번째 경고가 뜬대. 여기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도 막 스릴을 즐기느라고 그 다음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경고선이 있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기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큰 내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이제 막 헤엄쳐 뭐지 노를 저으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경고선까지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세 번째 경고선까지 딱 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헤엄을 쳐서 갈 수 없대. 자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당신이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나이아가라 강의 세 가지 경고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바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경고선을 두 번째 경고까지 가면 두 번째 그 경고선에서라도 돌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세 번째 경고까지 그 세 번째 경고선도 넘어버리면 그때는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빠져서 죽는 거다. 파괴돼서 죽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예화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가 2015년에 당대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박지원이 비문대 친문 구도를 만들어서 당을 깨버릴 거다. 그래서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 양보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는데 기어이 당대표가 됐어. 그죠? 그리고 주승용이랑 정청래 싸움이 나는 바람에 당이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재인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 그래서 당에서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나가겠다 그러는 거야. 한마디로 민주당의 오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의원들이 나가겠다. 그래서 문재인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을 테니 김종인 살려달라. 그래서 김종인이 와서 살려주기로 했잖아. 그죠? 그런데 총선 때 어떻게 했어? 김종인이 호남 갈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기어이 갔어. 기억나지? 나도 가지 말라 그랬어. 가지 않아서 떨어지면 안 가서 졌다라는 핑계거리가 생긴다. 다시 가서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간 뒤에 죽으면, 간 뒤에 다치면 그건 곧바로 문재인의 책임이 된다. 그러니 가지 말아야 된다. 호남에 욕먹더라도 가지 마라. 그런데 김한길이가 꼬셨잖아. 문재인은 호남에 오지도 못하지 않나. 그거 덫이야. 덫인 거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밑에 있는 애들이 자존심 상해서 간 거야. 기어이 보낸 거야. 그래서 결국 호남에 가서 호남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내가 그 말도 해. 가지 마라. 당신 호남 가면 이 대권 가도에서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된다. 가지 마라. 그런데 나더러 망치 전현이 씹어먹겠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나를 비하하고 그때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갔어. 호남에. 기억나죠? 가서 문재인 팬클럽 가가지고 그때 4월 초에 4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나한테 뭐라 그런지 한번 봐봐. 그래도 내가 문재인을 안 버렸어. 근데 작년 8월에 추미애를 당대표로 밀겠다라고 친문들이 나섰을 때 그러면 안 된다. 너네가 추미애를 당대표로 세우면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 안 된다. 대통령이 후보는 될지 몰라도 후보는 될지 몰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근데 분명히 그 얘기했어. 이게 세 가지 경고였던 거야. 이거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잖아. 내가 14년 가을부터 당대표 나가지 말라고 말렸고 그 다음에 16년 4월에 호남 가지 말라고 말렸고 그 다음에 16년 8월에 추미애를 당대표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대표는 전현희 민평년이라서 이인영 밀려고 그런다. 그렇게 나를 모욕했고 그 다음에
총선 때 호남 가지 말라 그러니까 전혀는 원래부터 친노라고 하면 치를 떠는 년이다. 그러면서 나를 모욕했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당대표 되면 문재인이 후보가 돼도 대통령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 남편이 김상곤 그 보좌관이 아니 뭐 대변인이라서 저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세 번 다 경고선을 넘어간 거야. 그지? 어. 그래서 결국 문재인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끝에 서서 이제 빠지는 길밖에 없어. 그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세 가지 경고를 내가 누차하면서 내가 15년에도 그랬어. 문재인이 당대표 나가면 대통령 안 된다. 당신들이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 거면 당대표 내보내지 마라.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들은 사람. 응? 지금 누구더러 심하다는 거야. 누구더러 심하다는 거야? 내가? 내가 심하다는 거야? 내가 뭘 심해? 내가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으로 만들 거면 당대표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15년 그 저기 5월 전에. 그러나 내가 문 대표가 된 다음에 그래 문재인이 대통령 안 돼도 되지. 그러면서 내가 문재인을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내가 방어해주고 도와줬잖아. 물론 걔네들은 나더러 망상병 걸린 년이 무슨 도움이 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지난 4월에 작년 4월에 호남 가면 안 된다. 지금 호남의 그 민심이 지금 한 번 가서 되돌릴 수 있는 민심이 아니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런데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을 전혀 모른 거야. 호남의 정서를. 그럼 호남은 억하심정으로 어쩌면 광주에서 한두 석은 더민주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가는 바람에 문재인 대표가 갔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더민주 떨어뜨려 버린 거야. 박빙이었던 지역까지 싹 떨어뜨려 버렸어. 그 국민에 대한 바람몰이 하는 사람들이. 응?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 추미애를 당대표 만들 때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면 일단 추미애가 문재인을 도와줄 사람도 아니다. 왜? 문재인을 도와줄 사람이면 문재인을 위한 선택을 하겠지. 그런데 추미애의 마음에는 정말 친노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노무현 살아있을 때 끝까지 화해 안 한 게 추미애야. 추미애는 친노 친문에 대한 아주 뿌리 뼛속까지 있는 분노가 있는 애라고. 걔가 이 추미애가 정말 문재인을 살리는 결단을 할 것 같아? 죽거나 말거나 결단하지. 응? 그러면서도 추미애의 모든 잘못은 문재인이 져야 돼. 자, 지금 더민주 안에서 문재인이 후보가 돼.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 있게 바라볼까?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럴까?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겠지. 그리고 지들이 알아서 대책이 있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을 놓을 거야. 아마 후보가 되자마자 하루아침에 반문으로 돌아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뭐라 했냐면 그 한명숙이 당대표 될 때 12년에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한명숙으로 안 된단 말 나올 거다. 그 얘기 내가 했어. 근데 다 안 믿고 그때도 이 문성근, 최재성 이런 사람들이 한명숙을 당대표로 해서 당대표 만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명숙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2012년 총선에서 더민주가 130석밖에 차지 못해. 130 몇 석밖에. 그거 다 기억나지? 역사야. 지금 문재인을 지금 막 대세론으로 해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양강구도 명박타와 문재인 양강구도로 해서 막 끌어갈 거야. 자, 끌어간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다른 야권 후보를 다 죽여. 다른 후보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끔 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종북몰이해서 죽이는 거야. 문재인을 종북몰이해서 죽이는 거야. 자, 지난 12년 대선 때 문재인 종북몰이 어떻게 했어? 통했잖아. 문재인에 대한 종북몰이가 통했어.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이 된 거야. 그지?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호남 사람 87%가 문재인을 지지해줬어. 호남 사람 87%가 지지해줘서 문재인이 역대 최대 1600만 표인가를 얻고 떨어졌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호남 출신 당원들이 절반 이상이 등 돌렸어. 어, 절반 이상이 등을 돌렸어. 15년 전당대회 때. 15년 전당대회 때 그 호남 출신들이 다 등을 돌렸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지난 총선 때 또 상당수가 등을 돌렸고, 그 매번 최재성과 그 일당들이 전부 다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나머지가 등 돌렸어. 지난 8월에 나머지가 그 저기 뭐야 친문 지역위원장들의 상대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은 절대 안 찍겠다는 거야. 그 지역위원장 선거 때 떨어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면서 문재인은 절대 안 찍는다는 거야. 지금 호남 지지 1위가 문 대표지. 근데 그 호남 지지 1위가 투표장에까지 나올 것 같냐고. 투표할 때 대봐. 그 더 웃긴 게 뭐냐면 호남 1위가 문 대표였던 거 그거 총선 전에도 그랬어. 몰라? 총선 전에 그 총선 전에 그 가을까지도 호남에서 문 대표 지지율이 1등이었어. 안철수 탈당하기 전에. 아니야? 찾아봐. 내가 호남이 진짜 문재인 싫어하냐라고 내가 막 문제 제기했을 때가 11월이었어. 그때도 호남에서 지지율이 문재인이 1등이었어. 그런데 안철수가 탈당하고 종편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쪼아대면서 국민의당 몰표 바람하니까 호남에서 전멸했잖아. 완전히 반문재인으로 다 돌아섰잖아. 그래서 65%가 반문되고 지난 총선에 개박살났잖아.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지지율 1위? 그거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 내가 호남 사람들한테 문재인이 대세다. 그런데 문재인이 대세인데 호남에서만 거절하면 호남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말 했어 안 했어? 내가 호남 사람들한테 4월 달부터 호남에 몇 번 가면서 문재인이 1등인데 문재인이 다른 지역에서 다 압도적인데 호남만 반대해서 야권이 지면 그 책임 누가 지게 될 것 같냐? 호남이 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이 그 호남이 소외될까봐 문재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반문재인을 얘기 안 하게 된 거야. 물론 이거 문재인 캠프에서 인정 안 할 거야. 알아. 문재인 캠프에서 들은 척도 안 하고 꼴값을 떠내. 문재인 지지율로 1등 된 거지. 망치 네가 뭐 했다고 그래라고 하겠지. 그러나 내가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호남에서요. 반문재인 정서가 줄어든 게 언젠지 알아? 내가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붙여가지고 딱 두 사람만 놓고 둘 중에 누가 야권 단일 후보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봐. 그때 문재인으로 다수가 지지하면서 그러고 나서 호남에서 반문재인 소리가 들어갔어. 시점 찾아봐. 내가 일부러 그 두 사람을 딱 놓고 물어봐서 호남 사람들한테 문재인을 더 이상 반문하지 마라. 반문재인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였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반대를 안 한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게 뭐냐? 문재인 대세론이었어.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그러면서 망치 전현이 지가 아무리 반대해봤자 대통령은 문재인 될 거고 지도 결국에 문재인 지지하게 될 거다. 결국 그런 자세로 작년 8월에 지역위원장을 싹 친문으로 뽑고 추미애를 당대표로 뽑고 이재명한테 막 추격당하다가 이제 이재명이 간신히 저쪽에서 그 무슨 녹음 파일 까버리는 바람에 이재명 바람이 줄어드니까 다시 또 이제 대세론 또 피다가 그래
대세론으로 후보는 될 수 있어. 야권 단일 후보는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자, 어저께 말이에요. 아니, 어저께가 아니라 그동안에 박원순이 문재인 캠프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응? 문재인 캠프의 패권주의를 비판할 때 도대체 패권주의가 뭐냐? 모르겠다는 사람들 많았지. 그지? 도대체 패권주의가 뭐냐? 우리 방에서도 날마다 하루에 수백 번씩 올라온 질문이잖아. 어제, 응, 어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지 묻지도 않고 거절했던 거, 그게 패권주의야. 자기네가 어차피 대통령이다. 이름 없는 인터넷 방송 따위는 묻지도 않고 거절할 수 있다. 그게 패권주의야. 사실 내가 혼자서 그동안 3번 그런 일을 당했어. 내가 그동안 3번이나 그렇게 거절당했다고. 그러면 내가 문재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문재인 측에 다시 전화해서 방송 출연해달라고 하고 싶겠냐, 안 하고 싶겠냐? 안 하고 싶겠지.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은 우리 방송 출연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내가 뭉갰잖아. 생방송으로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뭉갠 거 아니야. 아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간다. 근데 기어이 나를 끌고 가서 마치 내가 의지가 없어서 문재인을 방송 출연 안 시키는 양 기어이 나를 끌어다가 문재인 앞에 앉혀놨고, 그래서 결국 그동안 내가 3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본 거예요. 저봐, 망부님 삐지심? 단호박박이, 너는 그 블랙 풀어달라고 하지 마. 내가 3번 그 일을 당했는데 4번 당한다고 뭐 특별하겠어. 내가 3번 그 일을 당하고도 13년부터, 그 다음 내가 구속됐을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그 인재근 의원이랑 거기 캠프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 인재근 의원이랑 이제 막 이거는 언론인에 대한 박해다.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망치부인 구속은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내자고 요청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결론이? 그때 문재인 캠프에서 거절했어. 그냥 선거사범이라고. 그냥 선거법 위반한 선거사범이니까 문재인 캠프에서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겠다. 무대응으로 간다. 왜냐하면 그때 나를 고소한 애도 그때 문재인 캠프 쪽에 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문재인 캠프 쪽 사람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직접 감옥에 와서 얘기를 해줬어. 성명서라도 내자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거절됐다. 미안하다. 그 내가 지금 한참 선거 때인데 후보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 발언하는 건 위험하지 않겠냐. 내가 이해한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갔어. 그건 내가 후보를 위해서 내가 아니 뭐 그거 후보가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뭐 중요하냐. 근데 내가 놀랬던 건 나와서야. 나와서 내가 13년 말에 인터뷰 신청을 했단 말이야. 13년 동안은 이제 그 떨어진 사람이라서 너무나 이렇게 그 조심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걸고 있다가 13년 겨울에 그 문재인을 김근태 의원 그 추도식에서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인터뷰 요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절당했어. 근데 그때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들의 입장이다. 문재인 의원실이 공식적인 입장이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 내가 망치 부인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방송한 사람이고 옛날에 선거 전에도 같이 방송 한번 했었다. 인터뷰 출연할 수 없느냐? 딱 잘라서 끊더라고. 그래. 어떤 언론하고도 인터뷰 안 한다는데 그 무슨 그 내 방송에 나오겠어.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하기 전날이었어.
어. 그때가 언제냐? 그 문재인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하기 전날. 응. 나한테 모든 언론하고 인터뷰 안 하기로 했다라고 딱 끊었던 날이 그때였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12년에 구속됐던 계기가, 구속됐던 계기가, 그때 문재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도 내가 구속됐을까? 내가 12명한테 물어봤다니까, 변호사들한테. 그게 구속될 일이 아니다. 그게 말이 되냐? 네가 하지도 않은 말로 구속된다는 게 말이 되냐? 12명한테 물어봤어. 근데 내가 법정 구속이 됐다고. 그리고 나한테 잡아갈 때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내가 하지 않은 말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날 잡아넣어 놓더니 대선 끝나고 3개월 만에 풀어주면서 사실적시라고 날 풀어줬어. 그게 뭐겠어. 사실적시로 징역 간 사람 나밖에 없어. 어? 사실적시로 감옥 간 건 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왜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사람이 나더러 망치 부인이 지가 문재인 선거운동하다 잡혀 들어갔던 망상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게 문재인 캠프에 계속 썼어요. 오랫동안 여러 번 찾아보니까 그게 문재인 캠프 입장이었던 거야. 한 사람의 미친놈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2012년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었던 거야.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한국일보에 서태숙 기자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던 사람이야. 그때 막 인터넷에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 망치 부인이 언론 탄압을 당한 거다. 그랬더니만 그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서태숙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서태숙이지. 망치 부인은 언론 탄압, 서화숙. 망치 부인은 언론 탄압으로 잡혀간 게 아니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자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충격 먹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나는 그것가는 문재인 캠프에서 그때 나를 위한 성명서를 거절한 것도 후보의 입장이니까 이해를 했고, 서화숙은 나를 몰라서 개인의 입장이라서 했겠지라고 이해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팬클럽에서 망치 부인이 그 문재인을 선거운동하다 잡혀 들어갔다는 망상병이 시달렸다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어도 그게 그 개개인의 미친놈들의, 국정원 출신 미친놈들의 말이겠거니 하면서 나는 다 안 믿었어. 그게 문재인의 입장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어저께 일부러 문재인 보여준 거야. 문재인 코앞에서 얘네들이 뭐라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가 여의도에 있어봐서 알아요. 여의도에서 의원들의 그 시간표를 조절하는 사람은 만약에 의원이 앞에 있어. 그럼 의원 앞에서 함부로 거절 안 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연락처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쪽 이제 그 급한 사람이 자기 연락처를 주면 씹는 거야.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씹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연락처를 줬기 때문에 연락이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려. 그러다가 연락이 안 와. 그러면 나중에 연락해보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그 취소를 해가는 거야. 그렇게 코앞에서 안 잘라. 왜? 자기 의원 앞에서 자르면 그건 의원이 자른 거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돼 있어. 그래서 절대 비서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절대 코앞에서 거절하지 않아. 그게 여의도에서 비서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야. 그래서 결론이 뭐죠? 잠깐만. 너 같은 애는 결론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근데 어제 바로 문재인 앞에서 내가 인터뷰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터뷰를 내가 사실 그 말을 했던 건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내가 노력은 했고 나중에 깔 거 알았어. 깔 거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았다라고 변명하려고 내가 인터뷰 요청을 누구한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던 거야. 그랬더니 죄송하대. 그러면 나를 몰라서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망치부인지 몰라서 죄송하다고 거절한 거다.
몰라서 거절한 게 더 나쁜 거야. 누군지 물어라도 봐야지. 그지? 어? 모르고 거절했으면 더 나쁜 거라고. 누군지 모르고 물어라도 보고 거절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누구시죠? 저기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비서들이 가져야 될 자세야. 또 내가 망치부인인 걸 알고 거절했다면 망치부인 방송이 고작 몇 명 안 본 한 3, 4천 명 보는 방송일지라도 그 방송의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잖아. 그 사람들이 유권자야. 망치부인 선거권이 없어도 망치부인 방송 보는 수천 명은 유권자야.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라도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본적인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캠프의 자세야. 응. 문재인 캠프의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야. 그러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그 문재인이 왜 어린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얘기하고 왜 할머니들하고 그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겠어. 가장 낮은 자에게 귀 기울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사람이 먼저다 얘기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비서들이 그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는 이름 없는 인터넷 방송인이 와서 인터뷰를 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여의도에 가서 물어봐. 그게 기본이야. 모든 보좌진들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그거야. 무슨 얘기냐? 비서 주제에 지선에서 자르면 안 된다. 이 보좌진들이 배워야 된 첫 번째 자세가 네 선에서 자르지 마라. 네 선에서 허락하지 말고 네 선에서 자르지 마라. 그게 비서들한테 몰라.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에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여의도에 있을 때는 그게 상식이었어. 그래서 그때 욕먹었던 비서들이 누구냐? 잘리는 비서들이 누구냐? 지멋대로 잘랐을 때. 지선에서 자르거나 지선에서 확답했을 때 그런 비서들이 잘렸어. 그게 비서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 상식이야. 왜냐하면 이 국회라는 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권력자 밑에 있는 비서가 곧 의원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사람들은 비서의 모습을 보고 의원을 느껴. 그러니까 내가 선거운동원들 가르칠 때도 항상 그래서 선거운동원들의 자세. 당신이 곧 후보다. 당신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 후보의 어깨띠를 두르고 잘못 행동을 하면 그게 곧 후보가 욕먹는 짓이다. 그러니 항상 이 선거운동할 때 행동 조심해라. 그게 내가 선거운동원들 교육하는 첫 번째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2,500명이 그 순간에 2,500명이 봤어. 또 쪽팔리게 2,500명이 보는데 인터뷰를 하려면 누구랑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죄송하다라고 딱 자른 거야. 그것도 문재인 코앞에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이 비서진들이 문재인을 정말로 존중하고 상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 못해요. 첫 번째는 만약에 문재인을 정말로 상사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여기서 그렇게 잘랐던 사람이 무슨 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재인을 정말 존중하고 상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안 잘라. 첫 번째는. 두 번째,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캠프에서 말이 돌고 야단을 맞을 때 자기가 이 만약 문재인 후보가 화를 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안 잘랐어. 그러니 둘 다 잘못한 거야.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실제로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잘라야지. 적어도 물어라도 봐야지. 누구신데요? 선생님 누구신지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상식이야. 나는 그것만 받으려고 그랬어. 적어도 내 연락처를 주고 저쪽에서 전화를 하겠거니.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는 일은 안 겪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재인한테 망치 부인이 언젠간 인터뷰를 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막 대선 전국으로 가버리면 시간이 안 맞았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어. 그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어. 아, 이젠 핑계가 보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기 옆에 따라온 여비서야. 옆에 따라온 여비서인데 그런 여비서한테 그 후보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게 하려면 그 정도는 가르치는 게 캠프의 예의지. 근데 그런 예의도 없었다는 건 뭘 말하냐 하면 이 캠프가 그만큼 기고만장한 거야. 이름 없는 인터넷 방송가 따위는 잘라도 문재인 대통령 되는데 아무 지장 없다. 라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인 거야. 새까맣게 어린 여비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캠프의 분위기인 거야. 이름 없는 인터넷 방송은 잘라도 돼. 그런 거 하나 뭐 표에 도움도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프인 거야. 문제는 뭐냐? 여러분, 제가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못 된다. 얘기했고, 호남 가면 발등을 찍고 후회할 일 생긴다.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면 후보는 될지 몰라도 대통령은 못 된다. 내 3번 얘기했지. 그지? 내 3번 얘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를 못했어. 내가 그렇게 내 입으로 3번을 문재인이 대통령을 못 된다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못 된다라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도 내가 믿음이 부족했고 내가 미련이 있었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착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었어. 마지막까지 내가 왜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호남에서 문재인이 후보가 되면 다시 그 상처를 꺼내들고 문재인이 안 되니까 명바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때 문재인의 진심을 기억하게 할 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내가 문재인을 만나자고 한 거야. 내가 설마 문재인 만나서 양보하세요, 그러려고 만났겠니? 지금 분위기상 문재인이 후보가 될 게 분명한데 나는 후보가 될 문재인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호남에서 이 후보가 되자마자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몰이 했던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돌아가면서 반문 정서를 펌프질 할 텐데 그때 문재인의 진심은 이거였다. 그런 말할 거리를 내가 마련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그런데 내가 만나서 양보하세요라고 할 줄 알았나 보지. 알고 잘랐다면 그럴까봐 잘랐겠지. 모르고 잘랐다면 무슨 이름 없는 인터넷 방송은 출연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어도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라고 생각했겠지. 둘 다 나빠. 둘 다 나쁜 거야. 왜? 나는 이제까지 문안박을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지? 여러분 기억나요? 작년 9월까지도 아니야. 뭐 작년 10월까지도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으로 안 된다.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 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15,000명 중에 적어도 5,000명은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야. 최소 5,000명이. 그지? 내가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 다 블랙 쳤어. 그 사람들이 계속 채팅하게 하면 결국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는 걸로 바람몰이 할 거니까. 내가 어쨌거나 내가 이제까지 방송에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라. 그 말 몇 번 했는지 누가 좀 세봐라. 내 옛날 방송에서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한번 누가 좀 세봐. 내가 그래서 문안박으로 가야 된다. 문재인이 아니면 흥행몰이 못한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붙들고 왔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어저께 내가 그 일을 보게 하신 건,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건 내가 미련을 떨어서 이미 오래전에, 아마 얼마 전에, 내가 한 달 전인가도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야. 막 문재인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장면 내가 문득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인을 주셨어. 문재인을 네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라고. 근데 내가 못 그런 이유가 뭐냐?
지금 문재인을 좋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설득하느냐. 문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그럼 뭐라고 설득하느냐. 나는 설득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서 내가 못한다라고 내가 계속 미련을 떨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내 마음에 그 미련을 버리라고. 나한테 내가 그 일을 딱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문재인이 착하고 겸손해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걔네들이 청와대 들어가겠죠. 그러면 최순실과 뭐가 다르겠어? 지금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애들하고 뭐가 다르겠냐고. 이름 없는 인터넷 방송인이라고 연락처 하나 묻지도 않고 잘라내는 걔네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가장 볼품없는 국민을 어떻게 여기겠냐고.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걸 본 거야. 내가 문재인 패권주의 박원순 얘기를 해도 자기네들이 다 이기려고 하는 의식, 이것만 본 거야. 근데 어제 내가 딱 경험한 것에서 느낀 게 뭐냐. 문재인이 아무리 착하고 겸손해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쟤네가 청와대를 잡겠지. 그러면 국민 알기를 똥으로 알겠구나. 그러면 이게 30년 만에 온 기회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결국 국민들에게 야권이 등신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제 마음을 진짜 접었어. 문재인은 정말 착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착하고 겸손한다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 착하고 겸손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 자, 그리고 내가 솔직히 이제까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성경 후반을 읽다 보면 계속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의 이제 구약의 후반 부분에 정말 이제 너무너무나 참담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가 온다. 그 희망으로 사람들이 버텨가는 얘기가 나와. 근데 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뭔가 우리에게 대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할 새로운 인물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한 2주 전인가? 내가 아마 아침 채팅창에 누구누구가 그 사람인가 싶다. 라고 채팅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2주 전일 거야. 그날 새벽에 이 사람이 다윗이다. 이 사람이 다윗이다.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요. 근데 그 뒤로 계속해서 느낌이 오는 거야. 자, 내가 이 새 후보, 내가 나머지 후보는 관심도 없어. 문재인의 가장 큰 힘은 조직력이야.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 홍보할 수 있는 조직력, 막 실어나를 수 있는 힘이 문재인의 힘이야. 그런데 문재인에게는 내용도 없고 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 박원순에게는 새 후보 중에 가장 구체적인 공약이 있어. 마치 대통령이 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대통령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공약이 있어. 그런데 그 공약을 이룰 방법이 없어. 이루려면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어. 박원순 시장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집권을 할 만한 수권 능력이 없는 거야. 안희정은 내용도 없고, 내가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안희정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지 않아. 안희정은 내가 볼 때 빈 그릇과 같아. 그 빈 그릇은 뭐냐? 채우면 되는 그릇이야. 근데 안희정에게는 뭐가 있느냐? 문재인에게 없는 어떤 야망이 있고, 박원순에게는 없는 판을 뒤집는 능력이 있어. 내가 볼 때 그래.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장점이 결합돼야 된다. 문재인의 조직이 문재인을 버리고 박원순이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고민을 안희정에게 주면, 그래서 안희정이 만약에 간판이 된다면 가능한 싸움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내 분명히 선언하는데 야권이 질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버리지 않으면 야권이 정권 교체 못할 거고요. 그 책임은 문재인이 지게 될 거예요. 결국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 문재인을 죽이는, 문재인과 노무현을 역사의 범죄자로 만들 거야. 자, 안희정은 어떤 분위기냐. 솔직히 얘기해서 난 능력의 측면에서는 내가 만약에 밤샘 토론을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는 박원순 시장이라면 나는 밤새 토론할 자신 있어. 왜냐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원순과라면 정말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몇 날 밤이라도 나는 해나갈 자신이 있어. 근데 내가 안지사하고는 과연 왜냐면 안지사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이 안지사가 생각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 이상향을 해설하느라고 아마 더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안희정이 야권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느냐. 여러분, 제가 일찍이 11월 5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먼저 4월 16일에 16년 4월 16일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지금 그 국민의당이 압승한 다음에 내가 판을 읽었다. 지금 어떤 판이냐면 지금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만든 세력은 이명박 세력이다. 이명박 세력이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 찍자. 문재인으로 안 되니까 안철수 찍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그 얘기 기억나요? 못 믿겠으면 찾아봐. 4월 16일 날 그 얘기를 해. 호남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아닌 다른 번호로 찍게 하는 훈련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반문재인 정서를 팔았다. 그래서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안철수로 가자.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명바타로 가자. 이런 어떤 대사를 준비 중에 있다. 그 얘기를 내가 분명히 해. 4월 16일에. 그 다음에 내가 11월 4일 날 촛불 집회 나가서 그때 미국 백악관에서 박근혜를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 판이 그려진다. 요거 제3지대론이다. 뭐냐? 국민의당, 새누리당 탈당파,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탈당파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제3지대를 만들고 거기서 명박이 아바타를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거다. 자, 그거 11월 4일 그 방송, 11월 4일 5일에 내가 했던 방송이니까 찾아봐. 16년 4일 5일. 자, 지금 그 대상이 나타났어. 노인정에서 완전히 그 명바타로 입장 정리됐어. 누군지 물어봐. 부모님한테 물어봐.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머님 주변에 누구 찍겠대요 물어봐. 다 정리됐어. 순식간에. 근데 그 노인들이 옛날에 박근혜 찍었던 노인들이야. 박근혜를 찍었던 노인들이 그 알죠? 60대 이상의 약간 70대 이상의 80%가 박근혜 지지한 거. 걔네들이 지금 완전히 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전부 다 명바타로 정리됐어. 그 다음에 또 누구? 호남에서 가동이 되는 거야. 호남에서. 어떻게 가동이 되느냐? 문재인으로는 안 되니까 명바타다. 그러면서 얘네들의 레파토리가 쫙 있어. 자, 지금부터 들어봐. 이 사람은 사실 김대중 때도 이랬고 노무현 때도 이랬다. 호남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 먹히겠지. 호남에서 지금 그 야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김대중 노무현 때 정부에서 일한 사람이다. 먹히죠? 무엇보다 노무현이 유엔 사무총장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다. 노무현 사람이다. 해버리면 노무현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이 반론할 수가 없어. 뭐라고 얘기할 건데? 팩트인데. 역사적 팩트잖아. 노무현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든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라고 부정할 거야? 그지? 충청도는 반기문이 대세다. 그러면 올킬이야. 자, 박근혜가 지난번에 2012년 총선 끝나고 젊은 사람들이 막 부정 개표론을 폈어. 뭐냐? 박근혜가 당선된 건 개표 부정이다.
사실로는,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실제로 박근혜가 이겼어. 내가 감옥에 갔는데, 그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었어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었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부재자 투표 신고하라 해서 내가 부재자 투표를 바로 신고했어.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하러 갔거든? 야, 갔는데 세상에 거기 투표하러 온 게 한 70명인가 됐어. 60명이 박근혜 지지자였어. 10명이 문재인 지지자였고. 물론 거기 구치소에 있는 건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 아니에요? 나도 구치소에 있었다.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구치소에 있어. 근데 60명이 박근혜를 찍고 10명만 문재인 찍었어. 그 다음에 12월 16일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문재인 쟤 뭐야? 희마대기가 없어. 다 얘기하는 거야. 그 토론에서 문재인이 졌다. 라고 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막 너무 토론 잘했다고. 이정이 없이 이겼다라고. 그러나 안 통했죠. 그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서 인구수를 세봐. 이 얘기 내가 아마 요 몇 달 동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20대 인구, 30대 인구, 40대 인구, 50대 인구, 연도별로 끊어가지고 인구를 한번 세어봐. 자, 문재인 지지자 20대부터 40대의 7, 80%야. 그죠? 그 다음에 70세 이상 인구를 세어봐. 거기 80%가 새누리당 지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가 누구냐? 50대, 60대야. 그러면 이 50대, 60대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실질적으로 유능하고 경제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찍을 거예요. 그 50대, 60대한테 물어봐.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50대, 60대가 60대부터는 반 문재인이야. 60대부터 반 문재인이야. 50대는 반반이야. 문재인 지지자하고 문재인 지지 안 하는 사람이 반반이야. 내가 볼 때 50대는 반기문이 반, 문재인이 반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한번 가서 물어봐. 20대부터 40대까지는 문재인 지지자가 더 많다. 호남 빼고. 그 다음에 70대부터 그 이상은 새누리 지지자가 80대야. 그런데 여기서 또 맹점이 뭐냐. 20대에서 40대가 투표율이 70세 이상보다 높으냐? 안 높아. 20대부터 40세의 투표율이 70세 이상보다 높으냐? 안 높아. 투표해봤자 뭐하냐? 개표 부정할 건데. 그러면서 사전투표 안 하고 투표 당일날 바빠서 못하고 일하느라고 못하고 시험 때라 못하고. 그지? 결국 유권자 숫자가 20대부터 40대가 인터넷상에서 엄청 떠들어대지만 문재인이 얻어낼 수 있는 전국 유권자 수는 35%야. 문재인이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유권자 숫자는 35%야. 그런데 내가 볼 때 35%도 안 될 가능성이 커. 왜? 12년에는 문재인을 찍었던 1600만 표 중에 700만 표 이상이 호남 관련 표야. 호남이거나 호남에서 수도권에 와 있는 표. 그런 표가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찍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호남표가 700만 표 이상의 호남표가 그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 사람들이거나 문재인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거야. 호남에서 여러분 봐봐요. 지난 총선 때도요. 그렇게 국민의당 바람이 딱 일주일 불었어. 여론은 있었지만 국민의당으로 찍어야 된다는 솔직히 마지막 3일이야. 막판 3일. 호남 막판 3일에 투표해. 눈치 딱 보다가 대세가 누구냐? 넘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호남에서 호남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호남에서 문재인하고 반기문 나온다. 어떻게 될 것 같냐? 계속 물어봐. 어떻게 됐는지. 호남에서 문재인이 반기문 못 이겨. 아니 50대 50?
그래. 최대치 호남에서 50대 50이야. 그럼 진단 얘기야. 호남표 다 먹어도 될까 말까인데 호남에서 문재인이 먹을 수 있는 건 반이야. 그러면 350만 표가 날아간다는 얘기야. 지난번 1600만 표에서 350만 표 날아간다는 얘기야. 그게 문재인의 현실이야. 호남의 인구는 적은데요. 여러분, 수도권에 호남 사람들이 몇백 몇 명이 와 있어. 수도권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어떤 자료에는 1200만 표 정도가 호남표가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그래. 영향력을, 그게 누구냐면 노무현 때 나온 자료인데 1300만 표가 호남표라 그랬어. 호남 사람은 540만인가 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근데 그 호남에서 다 떠나갖고 수도권에 한 5, 600만 표가 와 있고 또 여기 부산 경남 지대에도 호남표가 가 있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호남표를 다 합치면 1300만 표 정도가 나온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찍어준 거야. 그런데 이번엔 그렇게 안 될 거야. 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지난 총선 때 봐봐. 자, 거기다가 오늘 국민의당의 당대표가 누가 됐어? 박지원이 됐지. 박지원의 목적은 문재인 죽이기야. 박지원의 목적은 문재인 죽이기야. 기승전 문재인 죽이기. 기승전 문재인 욕. 기승전 문재인 욕을 박지원이 계속하면 호남에서 무슨 말이 도나? 박지원도 짠하다 말 돌아. 그리고 이 호남 네트워크에서 반문 정서가 바로 되살아나. 왜 박지원이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됐겠어? 자, 믿거나 말거나야. 당신들이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잘 봐. 국민의당에서 박지원이 목숨 걸고 문재인 까기를 할 거야. 문재인 까기를 할 거고 그 목숨 걸고 이 박지원은 제3지대에서 명바타 운동을 할 거야. 그렇다라면 이 명바타로 현재 가장 추측되는 게 반기문이죠. 왜 추측이 되느냐? 그 캠프의 대부분이 이명박이잖아. 그죠? 캠프 구성원이 이명박 대통령 만들었던 멤버들이야. 캠프는 이명박 시즌2, 사람은 박근혜 시즌2. 그게 반기문이잖아. 그죠? 자, 일단 충청표. 야, 반기문 대 문재인이야? 우리는 반기문으로 간다. 충청도에 가서 물어봐. 100%야. 충청도는 100%가 반기문 찍을 거야. 문재인 안 찍고. 뭐 문재인 찍는 젊은이들이 있어봤자 얼마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호남에서 반이 반기문한테 넘어갈 거고. 수도권에서. 자, 내가 뭘 하느냐면 지난 총선에서 합리적 중도 세력이 그 더민주를 찍어서 그 수도권에서 더민주가 생존했다. 그 얘기 했어요. 그 4월 16일 망치분 분석을 찾아봐. 내가 뭘 하냐면 그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밀리지 않아서 일당된 거다. 그러면 이 수도권하고 이 영남에서 의외로 열몇 표를 영남에서 얻었잖아. 그래서 간신히 일당이 됐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그 더민주가 밀리지 않았던 건 호남 사람들이 지지해서가 아니야. 호남 사람 많았던 지역은 다 떨어졌어. 왜? 호남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국민의당으로 몰표를 줘가지고 호남 유권자가 많은 동네에서는 항상 야권이 이기던 동네에서 다 떨어지고 새누리당이 됐어. 찾아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더민주가 됐냐? 실제로 경상도 사람들 많은 지역. 아니면 그냥 서울 경기 출신이 많은 지역. 그런 데서 더민주가 됐어. 자, 그럼 뭐냐? 그러면 이 서울 수도권에서 그 더민주를 찍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김종인 효과였어. 합리적 중도 세력. 얘네가 수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김종인 효과로 그 당시에 총선에서 투표했던 거야.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어떻게 했어? 김종인을 노욕이라고 욕하고 결국 내쫓았잖아.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 그냥 꾸겨서 던져버렸잖아. 그걸 보고 수도권에 있는 합리적 중도 세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문재인을 싫어해. 50대 60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의리 없는 거야. 우리나라 50대 50대 이상이 가장 중시하는 개념이 의리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공동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잘 물어봐. 50대 이상은 공동체 문화였어. 그래서 50대 이상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배신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게 의리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답을 찾는 중요한 단어예요. 문재인은 김종인을 쓰고 버렸어. 토사구팽. 그래서 수도권의 5, 60대가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문재인이 선거를 하면서 이기질 못했어. 지난 총선 이겼잖아. 엄밀히 말해서 문재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빠졌기 때문에 김종인한테 전권을 줬기 때문에 총선 이긴 거야.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문재인이 대표에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완전히 쓰레기처럼 찢어 발겨갖고 버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이 수도권의 합리적 중도 세력이 문재인이 이게 문재인의 능력이냐 아니냐 문재인의 결정이냐 아니냐 중요하잖아. 문재인 세력이 집권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을 저렇게 버리겠구나. 그게 5, 60대가 갖게 된 생각이야. 근데 이건 호남의 오랜 문재인에 대한 배신감의 근원이 그거야. 노무현을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대통령 되자마자 그 대북송금 특검해가지고 호남 정치인들을 다 쳤다. 박지원이 감옥 갔다. 박지원은 개인 비리로 갔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호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건 노무현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의 마음에 노무현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12년에 문재인한테 다 도와준 게 왠 줄 알아? 노무현이 죽어버려서.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을 용서한 거야. 그 모든 원한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바치도록 우리가 미워한 게 미안해서 호남이 노무현을 용서했어. 그래서 문재인한테 표를 줬던 거야. 그런데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15년 대선에서 박지원을 처절히 짓밟고 당선이 됐죠. 당대표가 됐죠. 그 다음에 지난 지난 8월달 전당대회에서 또 모조리 싹쓸이해서 이겨버렸죠. 호남 출신 당원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과한 당원은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되면 탈당한다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야. 자, 여러분은 어제, 자, 망치 부인 지지자들 잘 들어봐봐. 망치 부인이 그렇게 어렵게 삐쭈삐쭈 가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걸 보고 마음 상했지. 속상했지. 그리고 문재인 나중에 안 도와줄 테야. 문재인 나빠. 그런 마음 들었지. 인터뷰 한 번 거절당했다고요. 인터뷰 한 번 거절당했는데 그렇게 속상했잖아. 그런데 자기네들이 막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짓밟히고 전당대회 나가고 몇 날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아. 자, 그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표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인터뷰 한 번 까인 걸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느끼는데 호남 사람들이 그동안의 전당대회에서 까이고 짓밟히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이제까지 야권표의 절반이 호남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문재인에게 표를 주겠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뭐? 비약하지 마소? 잠깐만. 내가 지금 비약하는 거로 들려? 너 문재인이야? 호남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인터뷰 한 번 까인 걸로도 섭섭했는데, 호남 사람들은 언제부터? 유시민이 뭐라 그랬냐면, 난닝구라 그랬잖아. 유시민하고 빽 빠진 난닝구 논쟁이 2004년에 있었어. 2003, 4년에. 그 2003년부터 호남 사람들은 등 돌리기 시작했다고. 그거 알아? 그래도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고 그래도 문재인을 지지해주고 그래도 호남이 해줬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 결국 쓰고 버린 거 아니냐? 지금 이 호남 사람들의 감정의 본질이 배신감이야.
내가 왜 이걸 생각해냈냐면 사실 내가요 그 구속됐을 때 들었던 얘기는 내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기억이 안 났어. 내가 감옥에서 들었던 그 얘기가 한 번도 기억이 안 났어. 그런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새벽 3시에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 장면이. 맞아. 그때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때 후보를 위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재인 캠프의 진짜 공동된 생각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울은 거야. 내가 딱 그 생각이 드니까 배신감이 들어갖고 새벽 5시까지 눈물이 안 멈추는 거야. 그리고 눈이 뚝뚝 부은 거야. 머리도 아프고. 근데 내가 딱 깨달은 게 근데 내가 그게 뭘 그렇게 대단했지? 생각해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느끼게 하셨냐. 지금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 아니, 이게 호남만이 아니야. 수도권에서도 이종걸 지역구 사람들, 박영선 지역구 사람들, 이종걸 지역구 사람들, 박영선 지역구 사람들, 소위 친문이 아니라고 했던 지역의 그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 느끼는 느낌이 어떻겠냐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신 거야. 내가 볼 때 어제 그 엉뚱한 일을 겪게 하신 일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내게 뭘 느끼게 하셨냐면,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알으라고.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요, 어제 그 전까지는 내가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사람들을 계속 찍어 눌렀어. 솔직하게. 옛날 총선 전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반문이냐. 반문 정선 없다. 개무시했고, 어제까지도 내가 문재인에게 서운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 척했어. 짓밟았고 문재인이 대세인데 따라야 된다. 호남 소외되고 싶냐? 협박도 했어. 그러면서 내가 계속 실드치면서 왔는데 어제 그 일을 겪은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하신 거야. 아, 이런 마음을 느낀 사람들이 수백만이구나. 이런 마음에 한을 가진 자가 300만 명만 돼도 문재인은 안 돼. 저봐, 인터뷰 안 해줬다고 저러냐.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의 수준이야. 인터뷰 안 해줬다고 저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일을 통해서 상처를 가진 자들의 마음을 내게 보게 하신 거야. 마음에 상처가 났던 사람들, 문재인 캠프로 인해서 그동안에 찢어발겨지고 짓밟힌 자들이 얼마나 섭섭했고 배신감을 느꼈을지를 나한테 느끼게 하신 거야. 아, 지금 내가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어이 쿤, 예, 어이 쿤, 내 말이 그렇게 실망스러워? 그러면 이제 듣지 마. 예. 그 망치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실망스러우면, 듣지 마. 블랙 걸게. 됐지? 내가 쿤, 당신의 생각을 잘못 읽은 거 아니지? 아, 내가 아니라? 자. 확실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론조사 1등이 문이야. 그런데 문재인은 언제나 30%였어. 내가 문재인 지지율 떨어졌을 때 내가 뭐라 했어? 거짓말하지 마라. 문재인 지지율 30% 이상이다.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문재인 지지율이 아무리 쟤네들이 지지율이 10%대다 어쩌다 얘기를 해도 거짓말 하지 마라. 문재인 지지율 최소 30%다. 내가 늘 그랬잖아. 어느 때는 50%까지 갔다. 그죠? 이게 박근혜가 딱 탄핵한 시점에서는 문재인 지지율이 50%를 넘었어. 자, 박근혜가 탄핵됐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50%까지 간 거야. 그런데 그때는 누가 없었어. 반기문이 들어오기 전이었어. 반기문이 들어온다는 확답이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50%를 찍은 거야. 그런데 반기문이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70대 이상이
완전히 반기문으로 싹 정리됐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바람몰이 했던 네트워크가 반기문으로 정리했어. 물어봐.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선거운동했던 사람들, 자 지금 호남에서 반기문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손? 호남에서 요 며칠 사이에 반기문 얘기 들었어요? 손? 호남 사람들 중에, 예, 호남 사람들 중에 요 며칠 사이에 반기문 찍겠다는 사람 봤다. 반기문 얘기 들었다. 이거 봐. 국민의당 네트워크가 반기문으로 정리됐어. 지금 국민의당에서, 예, 국민의당 네트워크, 지금 우리 방 시청자 중에 문재인 지지자들, 호남 살면서 문재인 지지자들 잘 들어. 당신들이 지난 총선 때도 뭐라 그랬어? 호남은 그래도 문재인이고 호남은 그래도 더민주라며. 그 말 했어 안 했어? 자 지금 호남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 대답해봐. 당신들 지난 총선 때 호남에 반문 감정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없다고 그랬지. 어? 그래도 호남은 민주당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결론이 어땠어? 결론은 전부 다 민주당이 까였잖아. 호남에서 민주당이 2명인가 3명 됐지? 싹 다 국민의당 되고. 지금 자기가 호남 사는 문재인 지지자 뻥까지 말어. 내가 볼 때 너네들은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안다면 그렇게 잘못된 정보로 조언하지 않았어. 니네가 문재인이 가면 된다. 문재인이 호남 가서 그런 발언하라고 부추겼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야. 알아? 호남 사는 문재인 지지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 너네가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문재인이 호남을 갔고 그래서 문재인이 호남에서 대통령이 안 되는 거야. 호남 때문에. 자, 지금 종편의 구도가 뭐냐? 문재인 반기문 양강 구도로 가는 거야. 문재인 반기문 양강 구도로 막 가서 다른 야당 후보를 죽여. 대안 없이 죽여버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경남에다가는 종북 세력이라고 팔아버리고 호남에서는 책임져라. 정계 은퇴론 책임져라. 그럼 끝이야. 호남에다가 내가 레파토리 풀어볼까? 반기문이 노무현이 죽자고 노력해서 유엔 사무총장 만든 사람이다. 노무현이 살아있으면 반기문 지지했다. 라는 명분을 떠들 때 호남 사람들이 그걸 부정할 논리가 있어? 없어. 문재인은 호남에 와서 호남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총선 때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 호남에서 이제 문재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자마자 호남의 레파토리는 딱 2개야. 노무현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들었다. 문재인한테 아무것도 안 맡겼다. 그리고 문재인은 호남에서 정계 은퇴 약속했다. 그거 2마디면 호남 게임은 끝이야. 잘 생각해봐. 어? 호남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10사람 붙들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쪽은 바보만 있나요? 그러면 국민의당 찍은 호남 사람들은 다 바보야? 대답해봐봐. 국민의당 찍은 호남 사람들은 다 바보냐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싹쓸이 한 거 아니야? 이쪽 사람은 다 바보만 있나요? 라니. 국민의당 찍었던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국민의당 찍었어? 국민의당 찍었던 논리가 뭐야? 더민주보다 더 야당다운 야당하겠다. 기억 안 나? 더민주보다 더 야당다운 야당하겠다. 그래서 국민의당 찍었다. 그게 호남의 야권 지지층의 논리였어. 그거 뭐라고 깼어? 깼어? 못 깼잖아. 왜들 이래. 그때 총선 때 국민의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서 찍었는 줄 알아?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민주세력답지 야당답지 못해서 야당다운 강한 야당 하려고 국민의당 띄운다. 논리적으로 못 이겼잖아. 못 깼잖아. 그래서 국민의당이 싹 먹은 거 아니야. 당신들이 그 논리를 못 깬다고. 팩트잖아. 노무현이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 만들었어. 팩트잖아. 노무현이 스스로도 인정했고 참여정부 모두가 인정하는 바야. 호남에서 그 논리 하나면 반기문은 노무현 사람 돼.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안 그래? 자, 그래서 문재인은 반기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50대, 60대에게는 김종인을 쓰고 버린 사람. 그 다음에 70세 이상에게는 종북 세력. 그러면 이 표는 호남에서 나와야 되는데, 호남에서는 정계 은퇴 약속, 정계 은퇴 선언. 그래서 문재인으로는 반기문을 이길 수 없는 판이 짜여져 있었던 거야. 이미 이 얘기는 제가,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망치 전현이 인터뷰 까였다고 한다. 이 말 처음 했나요? 이 말 처음 했어요, 제가? 제가 이 말 처음 했어요? 4월부터 했던 얘기잖아. 그지? 지금 정말 큰일 날 사람이 누구야? 나? 지금 나더러 큰일 날 사람이라는 거야? 좋아. 일단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해. 자, 내가 이미 4월 달부터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호남 가지 말라고 할 때부터. 그지? 이건 내가 어제 인터뷰 까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네 비겁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그동안에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했는지 찾아보라고. 내가 내 입으로 그 말을 해놓고도 내가 그동안 그 말 믿지 않았고, 내가 미련스럽게 이제까지 문제를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야권이 지게 생겼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야.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하신 거야. 까이기 전부터 수십 번 얘기했어, 내가. 근데 어제 인터뷰를 까이면서 내가 깨달은 거야. 왜 하나님이 계속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아, 문재인이 아무리 착하고 겸손해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눈 똑바로 뜬 상태에서 그렇게 비서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멸시하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그걸 보게 하신 거야. 네가 60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주민등록증이라도 보내든가. 주민등록증을 저기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봐봐, 나한테 문자로. 그럼 믿어줄게. 그리고 네가 나한테 한 얘기는 전부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채팅창에 써.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는 건가요? 자, 이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 내가 지금 쭉 얘기한 부분에 답이 있어. 자,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문재인이나 박원순은 죽어도 안 되는데 안희정은 괜찮다. 호남에서 그런 분 봤어요? 안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문재인이나 안희정은 아닌데, 문재인이나 박원순은 절대로 안 찍겠다. 차라리 반기문 찍을 거다. 그런데 안희정이라면 찍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지. 이해가 안 되지.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이 안희정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정치 좀 안다는 사람들이 문재인이나 박원순보다는 반기문이야. 그런데 안희정이라면 안희정이래.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를 설명할게, 내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어떤 마음이냐. 젊은 세대에게 힘을 몰아주는 게 있어. 그래, 우리는 다 살았는데 젊은 너네가 힘을 한번 내봐라. 안희정은 첫째 젊은 거야. 얼굴이 너무 동안이고 젊고 힘차 보여. 그래서 첫 번째가 안희정은 새로운 세대다. 세대를 교체해서 새로운 정치 해봐라라는 마음이 어른들한테 있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자, 여러분 부모님이 그 말 했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충청도 사람들도 반기문하고 안희정이면 안희정이야. 왜? 똑같은 논리야. 세대 교체. 세대 교체야. 이 반기문하고 안희정이 충청도에서 내가 볼 때 안희정이 80%야. 세대 교체. 그래서 충청도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안희정이야. 자, 내 주변도 그렇다, 손. 여기 충청도 아닌데, 충청도 아니고 다른 지방인데도 안희정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생각하는 어른들이 안희정은 찍겠다고 하는 거 봤다. 손 들어봐봐. 거 봐. 그 배경이 그거야. 내가 그랬지.
우리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어 보여도 아무 생각 없지 않아. 왜 반기문을 지지하느냐?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다. 적어도 국내에 있는 애들보다는 보고 배운 게 많겠지. 그거야. 어른들 생각 딱 하나야. 반기문이 세상에 나가서 경험도 많고 외교도 잘 하겠지. 딱 그 이유 하나야. 그런데 안희정과 반기문을 찍으면 안희정이 젊어서 반기문은 늙었지 않냐. 안희정이 젊어서 반기문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문재인, 박원순 왜 안 돼요? 그것들은 늙었잖아. 여기서 박원순은 노안의 효과를 보는 거야. 솔직히 나이로 따지면 박원순하고 안희정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박원순은 나이가 많아 보여. 그래서 문재인은 머리가 하얗고 박원순도 나이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은 아닌 거야. 이왕 늙은 것들 중에서 고를 거면 반기문으로 가겠다. 세상 경험이 많잖아. 그게 노인분들의 생각이야. 자,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 봤다. 손 들어봐봐. 박 시장이 아무리 어리다 손석희보다 어려요 얘기해도 안 믿어. 들은 척도 안 해. 단순해요. 단순해.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지혜가 있는 거야.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문재인은 중요한 고비마다 말을 왜 똑바로 못하냐?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어른들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할 때 말을 똑바로 못한다. 어른들이 문재인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왜 중요할 때 똑바로 말을 못하냐? 그 다음에 둘째, 왜 그렇게 당 운영을 못하고 무능했냐? 당대표 할 때 당이 박살이 났잖아. 당대표 할 때 자기 당도 못 이끌었는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냐. 두 가지야. 그래서 어른들이 문재인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희정은 뭘 보여줬는데요? 시켜보면 알지.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노인정 여론을 꽉 잡고 계셔. 우리 어머님이 노인정 여론조사를 빡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발이 넓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이 그냥 걱정이 태산인 거야. 죄 문재인이다. 아니, 다 반기문이다. 그래서 그 할머니 친구들 막 걱정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님이. 근데 이 어른들의 이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생각 좀 있는 합리적인 어른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왜 분명하게 말을 못하냐? 두 번째, 왜 그렇게 무능하냐? 당 운영 개판으로 해서 당 깨버리고 봉숭아학당 소리 듣고 결국은 김종인 불러서 총선 간신히 치를 만큼 무능했던 사람. 그 다음에 중요할 때 말 못하는 사람. 손석희 뉴스에 나와서 말하는 거 봐라. 이게 합리적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왜 당선될 사람을 찍어왔던 어른들 있어.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찍고 김영삼 찍었는데 노무현, 김대중 찍고 노무현 찍었다가 이명박 찍은 사람들,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두 가지야.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근데 안희정은 그럼 뭘 보여줬냐? 기대감이 있는 거야. 얜 젊잖아. 젊어서 뭔가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세대 교체를,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야. 제가 지금 잘못 읽었어요? 제가 지금 국민 정서를 잘못 읽고 있나요? 자기 주변에서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본 적 있다. 손 들어봐. 자기 주변 사람들 여론으로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다. 손. 여러분 주변에 망치 부인이 얘기한 대로 얘기한 사람 분명히 있죠? 내가 그동안 이거 몰랐겠냐고. 내가 그걸 몰랐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미련스럽게 문재인을 붙들고 있었던 거야.
미련스럽게 문재인을 붙들고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놔야 된다. 네가 문재인을 붙들고 있어서 상황이 꼬여있다. 이걸 나한테 어제 말씀하신 거. 오늘 내가 예배 중에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나는요 내가 혼날 줄 알았어요. 내가 인터뷰 까였다고 이렇게 속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막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잘못은 3번의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따른 자를 네 미련으로 네가 좋아서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나님은 3번이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계속 문재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걸 예수쟁이들 미치겠네. 알았어. 다시는 풀어달라고 하지 마. 타잔, 너 다시는 나한테 예수쟁이들 뭐 풀어달라고 하지 마. 아니, 자, 지금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 뭐하러 듣고 있어? 예수쟁이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왜 듣고 있어? 얼른 나가. 빨리 나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내 말 듣고 싶지 않으면 나가세요. 왜 듣고 있어요? 제발 나가. 나가라면 또 안 나가. 듣고 싶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듣든가. 종교랑 정치를 엮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인간들아, 종교는 원래 정치랑 하나였어. 그거 몰라? 종교는 원래 태생이 정치와 하나였어.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뭔지 몰라? 권력과 종교의 일체라는 증거야. 단군 왕검 몰라? 단군은 제사장, 종교, 왕검은 정치 지도자. 한 몸이었어. 재정일치였어. 정치가 처음 나온 게 청동기였고, 청동기 때 종교와 정치는 처음부터 한 몸이었어. 다른 말로 종교는 정치를 위한 수단이야.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종교와 정치를 연결하지 말라니. 그러나 이제 재정이 분리되지 않았냐고. 재정이 분리된 이유가 뭔지 알아? 좀 더 종교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야. 언제나 종교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었어. 신라의 불교가 없었으면 정치할 수 있었겠어? 왜 국책 사업으로 그렇게 큰 절을 지었겠니? 유럽에 교황의 절대적 지위가 없었으면 각 나라에서 정치가 됐겠니? 왜 모든 성주들이 그 디립다 돈 들어서 성당을 지었겠어, 이 인간들아. 니네가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안 풀리는 거야. 이게 그 19세기에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들이 사회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무신론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기독교와 연관하지 말라. 기독교 팔지 마라. 예수가 혁명가였어. 어디서 기독교 팔지 말란 말이 나와.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고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하고 싸우신 혁명가였어. 어디서 기독교 팔지 말란 말이 나와. 네가 기독교를 알아 임마? 이것들이 어디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그 권력, 종교를 팔아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하고 맞서 싸웠던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혁명을 사람들은 권력을 향한 혁명으로 알았지. 그래서 예수가 왕이 돼주길 바란 거야. 그런데 예수가 나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육신의 왕이 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왕이 되려고 왔다. 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유다가 열받았고, 아 씨발? 그리고 고소해버린 거야. 유다는 이 예수가 자기랑 같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줄 줄 알았어. 그래갖고 막 연락에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야, 나는 니네 육신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너네들 영혼을 구원하러 왔어. 니들 영혼의 왕이 될 거야. 유다가 완전 열받아. 씨발, 그래갖고 확 팔아버렸잖아. 저 새끼가 저기 신성 모독했어요. 이래가지고 팔았어. 그런데 유다는 뭘 알았냐 하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예수를 막 코너로 몰면 내가 어느 날 묵상 중에 깨달은 거야.
예수를 막 코너로 몰아버리면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줄 알았던 거야. 자기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다니까, 유다가. 그래서 유다는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와서 쓸어버리겠지. 궁지로 몰리면 이 예수가 들고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유다가 자살해버려. 예수가 그냥 죽어버리는 걸 보면서 자살해버려. 자기가 틀렸다는 것 때문에. 유다가 바로 패권주의자였어. 유다가 바로 패권주의자였어. 예수를 내몰아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던 게 유다였어. 결국 죽음의 길로 갔지.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는 떨어져 있지 않아. 하나의 문제야. 왜? 그럼 조선은 유교를 이용했잖아. 서원이라는 게 종교였어. 제사 지내는. 서원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이 자기네들을 키우고 그 서원을 중심으로 파당을 지어서 계속 권력 투쟁하고, 고려 신라는 불교를 갖고 싸웠잖아. 그래서 신라 때는 천태종끼리 싸우고 고려 때는 조계종끼리 싸우고, 그게 다 권력 투쟁이었어. 그 다음에 조선은 서원끼리 싸우고. 그래서 모든 정치는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1990년대에 뉴라이트가 종교를 먼저 친 거야. 뉴라이트가 종교부터 나왔잖아. 그 몰랐지?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반독재 운동했던 종교인들을 잡았어. 그 다음에 학자를 잡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뉴라이트 종교 운동을 한 거야. 그들이 지금 이 모든 박근혜 이명박을 만들어낸 주역이야. 지금도 박근혜 탄핵 반대, 그래서 그 뉴라이트 종교가 앞장서서 탄핵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종교하고 정치는 연관되어 있어. 응? 예. 여러분이 자꾸만 기독교하고 민주주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온지 알아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리스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게 무식한 거야. 그리스에서 온 건 투표제도야. 그리스에서 온 건 투표권이라는 투표제도만 그리스에서 왔어. 그리스에서는 남자 시민에게만, 평민 이상의 남자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줬어요. 여자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노예에게도 주지 않았어. 그게 그리스의 민주주의야.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투표권이야. 도편 추방법이라고 도자기 조각에다가 독재자가 될 놈을 적어라. 그래서 내쫓는 그런 일종의 그 중우정치, 한마디로 우매한 백성을 이용한 포퓰리즘을 이용했던 게 그리스의 민주주의야. 그리스 정치야. 그러면 진짜 민주주의는 언제 생긴 거냐? 루터의 종교개혁 그때부터 생긴 거야. 그 전에는요, 옛날에 이 기독교가 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느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로마의 노예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평등하다고 얘기하신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나 로마는 귀족 사회였거든. 귀족이 모든 걸 지배하고 평민은 꼽사리를 껴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나 노예를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 그 차별하지 않는다는 평등 사상 때문에 노예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거야. 근데 이 노예들이 누구냐면 실제로 당시의 귀족들은 부자들이라서 손 하나 깜짝 안 했어. 그러면 이 노예들이 모든 실무자들이었어. 그래서 이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다 이 예수가 전파되는 거야. 전 세계에. 그리고 그때의 노예는 노비하고 약간 달랐어. 로마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로마의 노예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재정관리, 집사도 노예야. 일종의.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노예가 노예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집에 갇혀있는 죄수를 관리하고, 이게 다 노예들이 한 일이야. 그래서 일종의 노예가 그 당시에 실무자였던 거야. 그리고 평민들은 뭐냐? 그냥 자유민이었던 거지. 그래서 어쩌면 부잣집 노예가 평민보다 잘 살았어. 여러분, 그 이솝우화의 이솝 알죠? 이솝우화의 이솝. 우화를 쓴 사람. 그 사람도 노예야. 이솝우화의 이솝이
노예였어. 노예인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우화를 지은 거야. 그걸 남긴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나름 재산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 똑똑했고, 똑똑하고, 예, 그 뭐라 그러나 굉장한 능력자들이었어. 이 얘네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막 그 저기 이 뭐라 그러나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예수교가 막 퍼져나간 거야. 그 나중에 이 예수교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더니 문제가 뭐야? 노예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똥 치우고 뭐 밥하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대신 내 말 들어. 내가 짱할 거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종교와 정치의 지배자, 다시 재정일치가 되는 거야. 그거 알아요? 다시 재정일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가 곧 교황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곧 분열이 돼요. 그러면서 로마가 국교화되고 얼마 안 돼서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이 되고 두 사람의 황제가 생겨.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로마는 1500년대까지 유지가 되고 서로마가 470몇 년에 망해. 476년인가에 망하면서 서로마에는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마에 막 영주들이 생기면서 그때 게르만족이 이동해 오고 뭐 고트족이 이용해 오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지들끼리 조금조금하게 모여 사는 거야. 걔네들이 이제 막 모여 살았는데 막 서로 침략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막 형제들끼리 막 죽이는 거야. 네가 왜 짱이야? 내가 짱할 거야.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주라는 걸, 내가 대빵이라는 걸 인정받을까? 그러다 놀고 먹는 교황을 발견해. 야, 교황아,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나의 주권을 인정해줘.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 뭐 했냐면 영주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어. 얘가 이 동네 대빵, 그걸 서류로 주고 대신에 엄청난 돈을 받고. 그래갖고 영주가, 이 교황이 엄청 부자였던 거야. 이 교황이 큰 성을 짓고 성에다가 첩과 자식들을 우글우글 데리고 권력자였어. 왜냐하면 서로마에는 황제가 없었기 때문에. 동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서로마에 황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주들한테 막 걔네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면서 판결자의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교황이 어느 날 보니까 동로마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이 너무나 기깔난 거야. 인도의 화려한 그 조각상, 그 다음에 막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 도자기,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너는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동방에서 들어왔대. 그리고 야, 동방에서 어떻게 하는데? 저기 다 동로마에서 터키로 이렇게 오는데 터키 애들이 이걸 다 중간에서 팔아먹는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터키를 쳐야지. 그래서 간 게 십자군 원정이야.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그 동방에서 물건을 자기네들이 더 화려한 걸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었어.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복원하러 간다고 그래놓고 가서 동방 무역로만 따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이 누가 이슬람교에서 우리는 평화다. 모든 종교를 인정할 테니 무역로 놓고 가라. 그래서 무역로를 끝까지 안 놔. 그리고 이 서로마 애들이 약간 문화적으로 이 동로마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보다 뒤처졌기 때문에 이슬람하고 문화적으로 이기질 못한 거야, 전쟁에서.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이 200년을 하고 실패한 거야. 그리고 돌아갔더니 교황이 야, 다 모여봐봐.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랬더니 뭐 이러는 거야, 교황들이, 이 영주들이. 근데 교황이 불러도 오지도 않아. 그래서 보니까 힘센 교황, 이 영주들은 동유럽 갔다가 그냥 거기 눌러 앉았어. 거기 눌러 앉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다 뒤져버리고. 이 영주들이 없는 땅, 이 영주가 없는 대빵이 있는 땅들이 막 많고 노비들은 있는데, 노비와 기사는 있는데, 그러니까 농노죠. 농노하고 중간 평민들은 있는데 왕이 없어. 다스릴 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긴 게 민족 국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국가를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서로 이 왕족의 지위를 놓고 100년 동안 싸우는 거야. 100년 전쟁. 그 다음에 또 싸운 게 장미전쟁. 그러면서 두 개의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과 프랑스라는 국가가 성립이 돼. 그래서 얘네들이 돈을 딱 벌어. 그 다음에 이 스페인도 그때 국가가 성립이 돼. 그리고 제일 먼저 국가를 성립한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 영주를 무시하고 누구랑 거래를 해? 평민이랑 거래하는 거야. 평민들한테 세금을 받아.
대신 너희들의 무역권을 보장해 줄게. 그래서 얘네들이 세금을 내고 무역을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에 가서 금을 자꾸 캐다가 왕한테 세금으로 바쳐. 그리고 자기의 영업권을 보장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세금을 잔뜩 거두면서 왕이 힘과 능력을 가져가. 그러면서 귀족들한테 처음에 세금을 안 걷어. 왜? 그래야 귀족이 평민하고 이렇게 왕이 찜쪄 먹는 걸 방해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프랑스의 평민들이 아 씨발 왜 맨날 우리한테만 세금 걷는데, 그러면서 일으킨 게 프랑스 대혁명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이 누가 일으킨 거냐? 소위 부르주아. 프랑스 말로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누구냐? 평민 출신의 대자본가. 평민 출신의 대자본가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요. 그 시민혁명이 뭐냐? 응?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만인이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엄하다. 그게 천부 인권 사상이야. 천부 인권 사상에 따라서 평등, 이 평등과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 의식의 기본이었고, 그 민주주의 의식을 주도한 게 부르주아였고, 부르주아가 누구냐? 소위 그 종교전쟁이라고 들어봤어요? 종교전쟁? 예. 그 종교전쟁이 사실은 그 국가를 수립하는 전쟁하고 또 연관된 전쟁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위그노 전쟁이라든가, 엄청난 종교전쟁이 일어나.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싸우는 거야. 근데 이건 정확하게는 그 귀족과 평민의 싸움이었던 거야. 귀족과 평민 자본가의 싸움이 종교전쟁이고, 결국은 이 왕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잖아.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가 선언되는 게 17세기야. 1600년대 가서야 신교를 인정받아. 그렇게 종교활동을 인정받은 자본가들이 힘을 키워서 시민혁명을 하고, 시민혁명의 이념이 자유와 평등이야. 그게 민주주의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30년 전쟁 이런 거, 위그노 전쟁, 이런 게 다 종교 전쟁이야.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아까 어떤 무식한 벗이 나에게 기독교를 끌어들이지 마라! 종교하고 정치는 무관하다! 니네가 세계사를 조금만 신경 써서 읽었으면 그렇게 무지한 얘기는 내 앞에서 안 해. 응? 이 세계사 책을 한 번만 읽어본 사람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해. 세계사 때 그냥 처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외국말 나오니까 졸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자버려서 네가 그래서 지금 종교하고 정치는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종교하고 정치는 하나야. 원래부터. 무슨 얘기냐? 정치를 견제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야. 정치가 막 무한 이 권력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적 탐욕하고 연관되어 있어. 무한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해. 막 가면 독재로 가거든. 그걸 견제하라고 있는 게 종교야. 그럼 종교의 역할이 뭐냐? 정치를 야 그만해. 스톱. 자 그만. 이게 종교의 역할이야. 그런데 이 종교가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치인들이랑 짝짝꿍해서 돈을 나눠 먹게 돼. 그러면 이제 그만, 스톱, 이 말을 안 하게 돼.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종교가 이제 그 시대가 끝나는 거야. 어느 시대나 서양의 역사나 동양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느 특정 종교가 권력 셋과 합쳐가지고 막 서민들을 삥 뜯잖아. 그러면 그 왕조가 끝나. 그 왕조가 끝나. 그 다음 새로 중국의 모든 혁명은 중국의 모든 밀란은 종교랑 연관되어 있었어. 황건적의 난 이런 게 전부 다 종교의 난, 종교적인 그걸 이용했어. 나중에 누가 서태후 때 백년교도의 난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 그래, 백년교도의 난 한번 찾아봐봐. 지금 이 우리나라에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서태후 때 백년교도의 난이랑 똑같은 거다. 한번 찾아봐.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는요, 아주 밀접해요.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려고 하면 안 돼.
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비판해야 되는 거야. 왜냐? 종교의 역할은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거든. 권력이 계속 자가 발전하다 보면 이제 다 핏빨아먹는, 모든 걸 다 빨아먹는 지금의 재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지금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이야.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견제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야. 약자를 보호해라. 그래서 모든 종교가, 이 지상에 1000년 이상 된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뭐냐?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나를 섬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종교의 기본이 약자를 돌보라는 거. 그게 뭐냐? 인간들이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강자만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죽는 거야. 그거를 종교적인 철학자들은 깨닫는 거야. 이 종교 철학은 우주의 원리는 뭘까? 인간의 존재가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야. 왜 나는 유한한가? 왜 나는 이렇게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가? 그게 종교의 시작이야. 그래서 막 내 마음을 돌아보다 보면 내 마음의 탐욕을 보게 되고, 이 탐욕의 끝이 뭘까? 결국은 모든 걸 다 내가 가지려는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모든 걸 내가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게 종교적 깨달음이야. 모든 종교의 공통점. 이렇게 내가 설명하면 또 뭐라는 줄 알아? 망치 부인님 범신론자죠. WW 그거 아니냐고 지랄 연병하는 문자가 와. 아주 그냥 개지랄이야. 이건 세계사적으로 모든 종교의 공통점에 공부 좀 해, 이것들아. 이 무식한 것들아. 성경도 제대로 좀 읽어보고. 어이구 주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좌우지간.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왜 나는 갈등하는가? 내 마음의 탐욕이구나. 내 탐욕의 본질은 뭔가? 내가 다 가지려는 거구나. 그런데 모든 인간이 똑같구나. 근데 이렇게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그 인간의 삶이 피폐해지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인간의 사회가 평화로워지는구나. 모든 종교의 깨달음이야. 내 말이 마저 틀려. 그래서 종교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존재하는 제도적 장치야. 정치의 제도적 장치. 그래서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종교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비판해야 되는 거야. 이 방송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송이야, 이 친구야. 어따 대고 종교하고 정치가 다르다고 개소리를 해. 종교가 썩었어요. 그 말은 맞아요. 지금 1945년 이후에 전 세계의 종교가 모두 썩었어. 자본주의로 통일되면서 더 썩었어. 그래도 45년부터 90년까지는 그 각 성당이 살아 있었대. 유럽에서는 성당이라도 살아 있었어. 그런데 이미 이제 그 교회들이 죽기 시작한 건, 유럽의 교회가 죽은 건 19세기에 진화론 있잖아.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개신교가 죽어버린 거야. 유럽의 개신교는 그때부터 죽어버리고, 그래도 성당이 남아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성당이 언제 90년대 이후로 성당이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된 거야. 무한 자본주의가 막 퍼지면서 더 이상 이 성당들도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유럽의 구교하고 신교,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불교가 죽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부패하고, 힌두교는 원래 정치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없었고, 그냥 그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게 힌두교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래도 전 세계에서 종교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게 우리나라였어. 90년대까지 반도체 투쟁에 앞섰던 개신교가 90년 이후로 뉴라이트로 전향하면서 개신교가 썩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다 썩었어. 그래서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이명박 박근혜가 나온 건 한국의 종교가 썩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종교가 썩었던 이유는 뭐냐? 돈에 환장한 것들이 교육을 썩게 했기 때문이야. 교육계에 지금 무슨 보직 교수라래. 무슨
저기 간부 교수들 전부 다 뉴라이트야. 대학교에 그 뭐라 하나 평생 교수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뉴라이트야. 뉴라이트가 아닌 사람들 다 잘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애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등신으로 졸업하는 거야. 이런 얘기 원래 대학교에서 다